금은 돈이고 당신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세계 정세와 금값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의 목적은 금과 은이죠. 근데 이 금과 은이 세계사라든지 세계 정세라든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금이 어느 정도 오르고 앞으로는 금이 어느 정도 있다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렇죠. 네. 금이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기세가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금이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또 안정화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성씨, 네. 혹시 라이벌이라고 하죠? 라이벌.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렇죠. 이 라이벌이 경제 생활을 하든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라이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나을까요? 없는 게 나을까요? 유명인들 보면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날두랑 메시처럼 서로 라이벌이 있다 보니까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내가 기술적으로 몰랐는데 네. 굉장히 비유를 네네. 잘하네요. 그 라이벌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성공 가도를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나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벌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어떤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라이벌 경쟁 구도,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관계를 하면서도 또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바로 지금 G1인 미국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전쟁과 무기와 영토 싸움과 이익주의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양대 산맥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좀 패턴이 바뀌었죠. 지금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생각할 때 어떤 모와 모의 대결, 라이벌 구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에요. 자, 중국과 미국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상은 바로 중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저 미국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 그러죠. 뭐 부채가 많고 뭐 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맞아요.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패착을 둔 게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금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인플레이션, 화폐 발행.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기서 서방 국가, 나토 지역에 있는 유럽 국가와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막대한 무기와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미국의 패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근데 그 국채가 자그마치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천억 달러 되는 미국 달러를 러시아 쪽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안전한 장소에다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보고 너네 저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마 하면 너희들 제재할 거야 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이익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제재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나라의 국채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정식 절차에 의해서 3천억 달러가 되는 미국 국채를 샀는데 그것을 그 은행에 그 돈이 나가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바로 동결시킨 거예요. 압수하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정당하게 자기 돈 주고 산 그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발생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 달러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중에 두 나라를 꼽는다면 혹시 아세요? 중국, 일본? 맞아요.
잘하네요. 네. 중국이 1위였고 2위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국채 사는 거를 조금 등한시하고 그리고 국채 달러를 가지고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거예요. 왜 계속 국채를 사다가 왜 갑자기 사질 않니?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러시아에서 3천억 달러 정도의 미국 국채를 샀는데 한 푼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하고 우리는 라이벌 국가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대만 침공했다고 해서 우리 자산을 동결시킬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나 달러 못 믿겠어. 이게 시발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옛날에 경찰 국가, 그 다음에 기축통화 국가, 뭐 이런 지휘적인 나라에서 그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달러를 불신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달러를 모으지 말고 안전한 금을 사야겠다 그래서 여러 세계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게 금이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구도를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좀 여러 나라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안전한 자산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당사자들은 불리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주된 체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이 브릭스 체제는 자세히 보시면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인데요. 이 나라들의 특징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일단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브릭스 5개국이 인구가 거의 50%, 48% 정도 임박하고 있고요. 또 공통점은 뭐냐면은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이고 지하 자원이 또 많아요. 이 나라가 구축이 되는데 이 브릭스 체제가 굳혀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바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제가 양자 구도를 또 얘기했죠. 라이벌. 자, 이 브릭스 국가와 라이벌이 되는 이 체제는 뭐냐면 G7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나토라고 얘기도 하고 미국과 그 우방국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보통 G7이라고 하는데요. 이 G7의 특징은 뭐예요? 선진국이에요. 이 선진국을 대항해서 만든 것이 바로 브릭스 체제의 국가예요. 봐봐요. 이 전 세계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미국은 이런 패착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일단 불리해요. 거기에 가장 친한 나라들이 어디예요? 일본이네요. 일본은 미국을 뒤에 업고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군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기 이익을 실현하면서 미국하고 친한 상태고요. 그래서 채권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유럽이에요. 이 유럽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협력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들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브릭스 국가들이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브릭스 국가들이 많아진다, 회원국이 많아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고 달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지금 브릭스가 지금 5개국인데 아마 여기 신흥으로 좀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아마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 이렇게 아마 될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아시아 이쪽 국가에서는 지금 신청하고 있는 나라 중에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새롭게도 북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브릭스 국가 체제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국가들이 있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굉장히 친하거든요. 기축통화를 석유로 결제하는 수단으로 만든 달러를 만든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기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국가로 체계로 가입을 신청하고 거의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브릭스 국가 체제가 점점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브릭스 국가는 점점 체제가 강화되고 점점 회원수가 늘어나는 반면 미국을 주로 해서 나오는 나라, 일본, 서방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라이벌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와 미국, G7 이런 라이벌 구도로 세계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의 상승과 하락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뭘까요? 라이벌 의식의 바로 통화예요.
그게 뭐냐면 달러와 브리스 통화예요. 그 브리스 통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러시아가 아마 그 주축을 한 것 같은데 금 보유국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러시아하고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금을 좀 많이 사 모으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 국가 체제에서는 아마 의장국이 러시아에서는 점점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네 나라들의 자원에 유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을 기반으로 해서 브리스 통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기간은 한 6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달러에 대항하는 브리스 통화라는 것을 이 브리스 국가들에서 지금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리스 통화가 왜 생기냐? 원인이 뭐냐? 바로 달러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브리스 통화를 만드는데 그게 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리스 국가에 가입하려는 나라, 브리스 국가들이 금을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체제의 어떤 흐름을 보고 나라들의 성향을 보고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는 것은 공부를 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이벌 구도는 바로 금과 달러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으니까 아마 이제 금과 달러가 싸우면은 결국은 금이 이길 것이다. 제가 그걸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위상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호황이고 GDP도 많이 올라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고 속사정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지금 미국의 경제가 보이기 위한 경제지 속은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정권을 탈레반한테 넘겨주고 빠져나온 그 아픈 기억, 그렇게 취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불리함,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위상, 그게 과연 경찰 국가인지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에요 지금. 그럼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그 국채를 3천억 달러를 동결시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는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위상이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이라는 위상이 점점점 떨어지면은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대항할 수 있는 라이벌은 금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나 모든 개개인들도 그렇고요. 금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후티 반군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 국가로서 그 지금 보면은 수에즈 운하 있죠? 바다를 갖다가 아시아하고 유럽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이 운하가 없으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프리카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연료 손실, 시간 손실. 이 물류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가야지 물류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인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 수에즈 운하에 후티 반군이라고, 후티 반군이 아마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아마 거기가 남예멘, 북예멘 해갖고 아마 정권을 잡았다, 대통령을 갖다가 죽였다가 다시 하고 이런 복잡한 나라인데 그 반군들이 이 수에즈 운하에 다니는 배들을 침공을 해요. 이집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하가 지금 재부실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후티 반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뭄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기가 가물어서 배가 정착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즉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항만, 항공, 열차, 어떤 이 모든 교통수단에 되는 어떤 것들이 물류와 관계 있거든요. 물류가 원활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그리고 전쟁이에요. 지금 국지전 같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쪽도 약간 좀 기류가 좀 이상하고 이런 국지전이 많이 일어날수록 금값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히트 인플레이션, 히트플레이션이라는 거 알아요? 그건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그 가뭄도 기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히트플레이션 이것도 기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관련. 지구온난화 관련 있고 이거는 농작물에 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어떤 가뭄과 강력한 열에 의해서 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량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쌀과 옥수수, 밀이 제때 수확을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되죠? 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또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전쟁, 기후, 그다음에 아까 지정학적인 어떤 그 물류 대란, 그리고 어떤 그 인플레이션, 화폐 발행.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패권 국가가 100년마다 바뀐다는 어떤 그런 게 정설이 있잖아요. 정말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가 할 정도로 지금 미국 사정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아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기후, 어떤 항공, 항만, 물류, 대란, 그다음에 식량,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전 자산인 달러와 금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금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누구죠? 그 JP 모건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금은 곧 돈이다. 이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금은 돈이고 당신은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것입니다.